ECB가 금리 인하를 결국은 했어요.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했었죠,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실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 채권 흐름을 볼 줄 알아야 주식을 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지루하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장기채 중심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들이 꽤나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 자, 원초적으로 기준에 미국의 이 국채 보유량을 좀 따져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 그 다음은 중국이 2위,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동향들을 좀 살펴보자면 타국 대비해서 일본과 중국은 매입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래에 있는 유럽 국가들, 영국이나 벨기에 등등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매입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누군가는 파니까 누군가는 산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분명히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가장 높이 있던 일본과 중국을 좀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초엔저 현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엔화 약세 상황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채를 대거 매도했다는 시그널이 몇 번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 최근 들어서 일본이 미국채 보유량이 조금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기도 했었지만,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미국채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으며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도 반미 성향이 강했던 중국인데 현재로서는 미국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가뜩이나 중국은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후에 미국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미국채를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달러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사실상 압류해버린 거예요. 하물며 이 동결 자산을 현재 우크라이나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분명히 평화를 좋아하는 국가는 아닐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채의 비중을 높이고 미국채에 의존을 하고 싶어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미 국채 시장이 줄어들고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미 국채 시장은 현재 27조 달러에 달하는 등 굉장한 규모의 확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냐? 미국의 재무부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연간 국채 발행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거의 2배가량 늘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 당선인과 관련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누가 당선이 되든 무관하게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현재 이제 제가 캡처해온 재무부의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6월, 7월에도 각각 3,150억 달러 규모의 국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국채 발행을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미국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의 34조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연히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 부채를 좀 막기 위한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발행했던 이 단기채의 만기, 뭐 1년물, 2년물 이런 것들의 만기가 점차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는 당연스레 국채 발행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너무나도 기록적인 이 9조 3천억 달러의 국채가 1년 이내로 만기가 돌아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차환을 해야 할 거고, 그렇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보셨듯 최근 미 국채 경매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분배나 전략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저보다 분명히 더욱더 머리가 터질 거고,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주식시장의 분명한 변동성을 기여하는 내용이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미 국채 상황,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 대해서 얼추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자료에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 국가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수요를 본다면 결국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국을 중심으로 매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단순 투자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원전이나 다양한 것들에 대해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 뭐 반미 세력을 위해서 미국 중심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유야 굉장히 가지각색일 겁니다. 그렇기에 결국 매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다행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지금 가장 위에 영국과 벨기에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국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경상수지 적자가 점차 악화되는 와중에 뭐 소매 판매나 기업 투자와 같은 경제 지표들이 꽤나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CB의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된 시점에서는 관련된 재정 흐름과 스탠스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영국과 유럽 국가들을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의 규모가 굉장히 큰 국가는 아닌데 왜 주목이 되고 있느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유로클리어, 즉 국경 간 이 거래 결제를 제공하는 기관이 벨기에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벨기에의 매입량이 늘어나는 거는 벨기에만의 수요가 아니라 타국들의 수요가 함께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아까 함께 생각을 했던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유럽 국가들의 매입량이 늘어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건 좋은 건데,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부진하면서 이게 늘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안은 없는 것이냐? 라고 따져봤을 때 물론 그 뒤에 방안이 있기는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두 번째는 미국 지방은행의 매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는 바이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다시 매입하겠다 라는 이 구조를 밝힌 건데, 이게 미국 기준으로 아마 22년 만에 결정을 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응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저는 좀 힘들다고 느끼는 게, 발행 규모 대비해서 매입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이 재무 구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공격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바에는 애초에 발행을 안 했겠지. 그래서 이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지금 이 바이백이라는 거는 일본이 계속해서 고수해왔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경제적으로 어떤 타이틀이 붙어있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일부 우려가 있기도 한 상황이다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미국 지방은행들이 매입량을 좀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90% 이상, 100%에 가까운 기대가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국채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미국의 지방은행 실리콘뱅크 다들 기억하시죠? 장기채 위주로 매입을 하다가 뱅크런 사태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방은행들이 과연 공격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채를 매입하는 게 이제 이 BTFP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최근까지 미국 정부가 이 미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담보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던 게 이 BTFP인데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현재로서는 이 BTFP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폐지가 되었고, 이는 이제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 과연 미국 내부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파이가 얼마나 클까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자면 하반기 미국의 국채 발행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와중 사줄 국가나 은행이 점점 사라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증시에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과도 각국의 재정적인 여유와도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많을 텐데, 최근 보았듯이 미 국채 수요가 부진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증시에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우리가 채권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 필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증시가 하락할 거다 라기보다는 증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내용이니까 우리가 필히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영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